의정부 양주 이영. 서울에서 가장 멋진 산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망설임 없이 북한산을 꼽곤 한다. 전국 단위로 가도 그 잘생기고 늠름한 외관이 결코 뒤지지 않은 북한산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듬직하게 지켜주고 있는 자랑거리다. 높이가 험준한 만큼 높진 않다지만 그럼에도 빼곡한 나무들로 치장한 거친 살결의 돌봉우리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여러 행정구역들을 아우르고 있다. 정면에는 서울의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를, 좌우에는 경기도 고양시와 의정부시를, 그리고 뒤에는 양주시를 등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산을 돌아가야 해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들이지만 인간의 시선이 아닌 자연의 관점에서는 모두 북한산을 터전으로 엮이는 하나의 문화생활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기도 북부를 여행할 때는 북한산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나에겐 여행 컨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군부대, 부대찌개 등으로 유명한 의정부는 멋진 산으로 둘러싸인 수려한 도시다. 의정부는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던 서울의 위성도시였으나 점차 군사적 기능은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경기도 북부 행정의 중심이 의정부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주요 부처 제2청사들이 의정부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행정적 기능이 다소 경기 남부에 치우쳐 있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기도 남북부의 균형 있는 행정 역할을 의정부시가 도맡아 하고 있다. 양주는 경기도의 북부 도시들 중 가장 역사적으로 내력이 깊은 곳이다. 한때 북한산 권역의 모든 행정구역들이 양주시 안에 있기도 했으며 고려시대 5도 중 하나였던 양광도가 북쪽의 양주와 남쪽의 광주의 앞글자를 따왔을 정도였다. 고려의 8대왕 현종이 이 고을에 버들나무가 많이 난다고 하여 직접 배양주라는 지역 명칭을 붙여줬다는 푸릇한 일화도 전해진다. 의정부는 왜 의정부일까? 보통 주, 산, 천, 양의 등으로 끝나는 일반적인 행정명칭 가운데 의정부라는 지명은 다른 선례가 없는 독특한 이름이다. 우리가 따로 알고 있는 의정부는 옛 조선시대의 삼정승, 이른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일하던 관청이었다. 과연 의정부시는 과거의 의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조선의 3대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방원이 왕으로 등극하자 이성계는 이방원의 왕위직위를 마땅치 않게 여겨 고향이었던 함흥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이성계가 옥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비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옥새도 없는 왕은 완벽한 국왕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이방원은 함흥에 사람을 보내 이성계더러 한양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으나 이성계는 계속 거절했다. 그렇게 거절하기를 3년.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의 설득 끝에 이성계는 한양으로 가서 이방원에게 옥새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고사가 함흥차사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다. 함흥에서 내려오던 이성계는 지금의 의정부시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또 눌러 앉아버리곤 한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황한 태종 이방원은 국가 고위급 공직자들을 이성계가 있는 곳으로 보냈다. 당시 고위급 정승들이 모두 이성계가 있던 곳으로 가자 세상 사람들은 저곳이 의정부나 다름없네 라며 의정부라고 불렀던 것이 의정부의 시작이라고 한다. 물론 전설일 뿐이며 함흥차사고사 역시 실제 역사와는 동떨어진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기에 재미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조선시대 이래 의정부는 옆 동네 양주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1963년 우리나라 군정이 시작되던 해에 의정부시, 시로 분리 및 승격되었다. 도봉산의 망월사에서 사패산의 회룡사까지. 의정부는 북한산과 더불어 북한산 옆으로 도봉산과 사패산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의정부의 웬만한 곳 어디서든 수려하게 펼쳐진 세 개의 석산을 관망할 수 있다. 1호선 망월사역에 내려서 대중교통 혹은 도보를 이용해 원도봉 유원지까지 오면 이곳에서 도봉산에 먼저 오를 수 있다. 도봉산의 중간 지점에 망월사라는 절이 자리하고 있는데
달을 바라보는 사찰이란 뜻의 망월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망월사 현판은 중국의 위안스카이가 직접 쓴 현판이라고 한다. 망월사에서 가장 유명한 승려는, 아니 어쩌면 가장 이목을 끈 승려는 춘성 스님일 것이다. 욕쟁이 스님으로도 유명한 춘성 스님은 차마 이 글에 적기 곤란할 정도의 주옥 같은 어록을 많이 남겼다. 그래도 춘성 스님은 만해 한용운을 직접적으로 모신 스님이면서 무소유를 몸소 체험하신 자유인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도봉산에서 사패능선을 따라 사패산으로 이동한다. 망월사에 계신 분들이 힘든 코스가 될 거라 극구만류했지만 강행해본다. 헥헥거리며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지점에서 허세 넘쳤던 내 자신을 원망하며 별 수 없이 하산을 하다가 회룡사에 도착한다. 회룡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반가웠다. 애초에 오고 싶었던 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회룡사는 사패산 입구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회룡사가 나왔다는 건 이 지옥 같은 등산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용이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회룡사에는 역사적으로 두 마리의 용이 찾아왔었다. 첫 번째 용은 이성계다. 한양으로 돌아오던 이성계가 의정부에 머물렀을 때 이 회룡사를 들렀다고 한다. 당시 왕을 용으로 표현했기에 이성계라는 용이 함흥에서 돌아왔다며 이 절의 이름이 회룡사라고 된 것이다. 두 번째 린용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다. 백범 김구는 이 절을 자주 찾았다. 해방 직후 귀국을 하고 나서도 찾았으며 죽기 직전에도 이 절을 찾아왔다고 한다. 회룡사 뒤편엔 작은 석굴암이 있다. 그곳엔 김구 선생이 직접 암각한 글이 새겨져 있다. 김구의 풍채마냥 강골한 기상이 느껴지는 서체다. 도봉산의 망월사와 사패산의 회룡사 모두 꼭 한번 들러보길 적극 추천하는 절들이지만 동시에 두 개의 산을 탄다는 코스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도 2번 이상은 도전하지 못할 듯하다. 하루 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니 어느덧 저녁을 먹을 시간. 의정부에 살고 있는 군대 동기 녀석을 부른다. 일을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온 동기가 고맙고 감동에 벅찬 찰나 동기놈이 왜 이렇게 땀범벅이고 죽상이냐며 묻는다. 나는 영웅담을 뒤로 미루고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으니 밥부터 사달라고 조른다. 군부대에서 함께 고생하던 시절 의정부를 찾아가면 꼭 부대찌개를 사달라고 했건만 저녁이 되어서야 그 꿈을 풀어본다. 역시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다. 부대찌개의 유래에 대해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먹을 것이 없던 한국인들이 미군 부대 근처에서 미군이 먹고 남은 소세지들과 김치를 섞어 만든 구교리가 오늘날의 부대찌개가 되었고, 그래서 이름에서조차 부대가 붙었다는 일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입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직후 가난한 한국인들이 미군들이 먹고 남은 소세지 등 미국 요리들을 김치와 섞어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국 혹은 죽은 부대찌개가 아니라 꿀꿀이죽 혹은 운죽이라고 불렀다. 부대찌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고 결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다. 굶어 죽기 직전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섞어 형체를 알 수 없는 죽이었다. 부대찌개의 탄생은 의정부의 전통 재래시장인 제1시장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 양제품을 판매하는 제1시장에선 소세지 등 다양한 미국 식재료도 팔렸고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한 이후 우리나라의 요식업자들이 제1시장에서 구입한 미국 재료와 한국 김치를 섞어 찌개 형태로 만드니 바로 부대찌개의 유래다. 의정부가 부대찌개의 고향임은 사실이지만 미군 음식과 함께 탄생했다는 배경 때문에 꿀꿀이죽과 부대찌개의 시작이 다소 혼선되어 퍼진 듯하다.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라는 요리가 탄생하면서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타 지역에서도 부대찌개 식당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평택의 성탄과 서울의 용산이다. 오늘날의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명성을 만들어낸 식당은 노댕식당이다. 허영만 화백의 식객 부대찌개 편에도 출연했으며
허영만 작가의 식객에 의하면 찌개의 간을 어떤 조미료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김치의 맛과 소세지로 간을 맞춘다고 한다. 그래서 허영만 화백은 부대찌개야말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한식 메뉴라고까지 말한다. 과연 부대찌개가 맛있어봤자 똑같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맛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요사스러운 조미료가 없다 보니 깔끔한 매력만큼은 일품이다. 하긴 지금 이 몸으로 무슨 음식을 먹든 다 맛있겠지만 오뎅식당의 부대찌개, 양주관아지와 양주별 산대놀이, 몸이 지쳐버린 상태에서 든든한 부대찌개 그리고 간단하게 맥주까지 곁들이니 그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졸도하듯 잠들어버렸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잤던 것인지 다음날 예상보다 훨씬 개운하게 일어났다. 이튿날은 양주를 돌아본다. 의정부에서 양주로 진입해 양주의 여행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서울로 들어올 계획이다. 의정부에서 차를 타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주관아지를 찾았다. 양주관아지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의 양주고을을 담당하던 관아가 있던 터로 한때 경기도 북부 행정의 중심지 사무실이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소실되었던 양주관아는 1997년 부분적으로 남아 복원하였다. 이 양주관아가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무려 400년 넘게 한자리에서 양주를 관리했었다. 양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400년을 양주의 심장으로 있어 왔던 곳이었다. 복원된 건물은 양주 목사가 근무하던 관아의 메인 사무실, 매악당과 일종의 관사라고 할 수 있는 동원뿐이다. 동원 근처에는 송덕비 18기가 세워져 있다. 이 넓은 공터에 덩그러니 놓인 매악당과 동원이 어딘가 허전하고 어색한 걸 보면 과거 양주관아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조선시대에는 이 양주관아에 총 31개 동의 건물들이 있었다고 한다. 31개 동의 건물들이 사라진 공터는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복원된 매악당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가족 단위, 커플 단위로 저마다 도시락을 챙겨와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설령 물리적 형체의 양주관아는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생명력은 끊기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양주관아지를 뒤로하고 낮은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양주향교가 있고 그 옆에 전통공연장이 있다. 양주별 산대 놀이마당이다. 양주별 산대는 우리 고유의 전통연희 중 하나이면서 경기권을 대표하는 산대놀이였다. 산대놀이란 서울과 경기권에서 전승되던 가면극이다. 지방에선 가면극이 탈춤의 형태로 서울과 경기권에선 산대놀이라고 불렸는데 궁중에서 직접 산대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국가의 행사나 외국 사신 접견 자리에서 관람했을 정도로 지배층도 폭넓게 관람했던 가면극이었다. 악사와 놀이꾼은 전부 천민들이었지만 행정적 지원을 받았던 만큼 악기도 다양했으며 악사들의 연주 실력 또한 수준급이었다. 또 그만큼 풍자의 수위도 약한 편이었고 가면의 과장됨 역시 탈춤의 가면처럼 과하지 않았다. 대신중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유독 두드러진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인조 때 산대도감이 폐지되자 소속 예술가들은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다 스스로 극단을 만들어서 산대놀이 전통을 이어나갔다. 가장 컸던 극단이 서울의 송파산대놀이와 경기도의 양주별 산대놀이 그리고 태계원 산대놀이였다. 이후로도 양주별 산대놀이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일제강점기 때의 위세가 크게 위축된다.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1964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되었다. 전통연이란 글로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라 단절되기 쉽다. 그러나 양주별 산대놀이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전통연이었던 덕에 몇백 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명맥이 위태위태하던 상황에서도 양주별 산대놀이가 복원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양주라는 고을이 나름 경제적 여유와 행정적 여력이 있던 도시여서 더욱 계승되기 유리한 조건이었다고도 한다.
현재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과 10월 5일 정기 공연을 하고 있으며 4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혹은 일요일마다 비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터, 회암사지. 양주가 평범한 곳이 아님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곳이 회암사지다. 회암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때부터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조선이 개국하고 일대왕인 태조 이성계가 대대적으로 확대 중창을 지시했었다. 조선은 비록 성리학의 국가였고 불교를 배격했지만 태조 이성계만큼은 불교 신자이기도 했으며 무학대사는 이성계의 스승이기도 했다.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회암사에 모시며 숭유억불의 조선이란 국가에서 태조 이성계의 지시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던 절이 회암사였다. 조선 전기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고 하는 회암사는 궁궐인지 사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위용을 자랑했다. 자신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2번에 걸쳐 형제들을 제거하고 3대왕이 되자 그런 아들을 꼴도 보기 싫었던 건지 이성계는 고향 함경도로 가버렸고 그곳에서 조사의의 난이라는 반란을 주도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반란 조사의의 난은 태종 이방원도 직접 침정을 떠난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 간의 대결이었고 승자는 이방원이었다.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패전이 없던 전설의 이성계가 노년이 되어 패배를 맛본 굴욕이었다. 조사의의 난 이후 태종 이방원은 굳이 아버지에 대한 보복을 더 진행하진 않았고 뒷방 신세가 된 이성계는 이후 한양에서 조용히 사는데 이때도 회암사를 자주 찾았다고 한다. 태종 이방원은 계속 회암사에서 무학대사가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1405년 무학대사가 사망한 3년 후 이성계도 눈을 감았다. 이성계는 재위 시절 회암사를 중창하며 부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도에 무학대사의 사리를 봉안하였으며 태종 이방원이 직접 무학대사비를 작성해 주었다. 태종 이방원에게는 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4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막내 성령대군은 요절했고 첫째는 문제하 양령대군, 셋째는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령대군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효령대군인데 아주 독실한 불도신자였던 효령대군이 무학대사의 뒤를 이어 회암사를 왕자의 신분으로 관리하였다.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충령대군이 세종대왕이 되고 세종의 재위기에 늘 사고만 치고 다녔던 맏형 양령대군이 사냥을 마친 뒤 회암사에서 사냥감들로 육식을 하자 깜짝 놀란 효령대군이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런 효령대군에게 양령대군은 내가 살아서는 임금, 세종의 형님이고 죽어서는 불자, 효령대군의 형님인데 지옥이 두렵겠느냐 라며 넌스레를 떨었다는 일화가 있다. 참 철없는 맏형이었다. 이후 회암사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조선의 13대왕 명종의 친모문정왕후 윤씨 역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승려보호를 중용하여 회암사를 맡겼다. 승려보호는 회암사뿐 아니라 30대의 나이로 봉은사 주지스님이 되었으며 문정왕후는 보호를 내세워 과거 시험에 일시적으로 승과를 부활시키고 승려 등록 시스템인 도첩을 다량으로 발행하여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당시 국왕명종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조선의 실세는 문정왕후였기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이때다 싶었던 사대부, 선비, 유림, 성균관 유생들이 대거 보호를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명종은 보호를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보우가 실각하고는 회암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화재가 발생하여 사찰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 복원되지 못한 채 터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회암사의 규모에 대해서야 텍스트로만 알고 있었지 그 터를 보는 순간 웅장함에 입이 떡하니 벌어진다. 한 바퀴 다 도는 데에만 꽤나 시간이 걸릴 듯하고 아무것도 없는 터가 이토록 풍성해 보이는 인상은 또 희귀한 느낌이다. 둘레를 돌기보단 터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보기로 한다. 그 많은 주춧돌들과 돌계단들은 남아있어 마치 돌다리를 건너듯 껑충껑충 뛰어다니지만 워낙에 돌들이 많아 조심하지 않으면 접지르기 십상이다.
그렇게 뒤쪽 끝까지 가면 날렵하고 수직적이면서 자태가 우아한 큰 승탑이 하나 있다. 이 정도 높이의 승탑도 보기 쉽지가 않은데 회암산은 하나하나 물량공세로 퍼부은 양의 건축이라는 게 실감난다. 더 감동적인 광경은 회암사지 앞으로 날 좋은 날 정말 많은 가족 단위, 커플 단위로 빼곡하다. 화목하고 즐겁게 노는 소리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양주관아도 그렇고 회암사도 그렇고 비록 공백이 많은 터이지만 그곳을 사람들의 즐거운 추억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다. 빛을 찾아서 조명박물관. 양주의 이색박물관으로 조명제품 회사 KH필록스에서 운영하는 조명박물관이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알차고 세련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양주의 대표 박물관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상에선 인식하지 못하지만 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조명이다. 조명의 형태에 따라 인간의 심리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조명박물관 1층은 동서양 조명의 역사를 조망한다. 이 전시에선 역사적으로 인류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조명 등을 사용해왔고 조명이 어떻게 실내 디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유구한 세월 앞을 감상할 수 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인간은 아주 오래도록 부싯돌로 밝힌 촛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촛불을 올려놓는 등잔 혹은 촛대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발달해왔다. 서양의 크리스트교, 동양의 불교에서는 촛불의 불빛을 진리의 광명으로 비유하며 종교별 특색에 따라 촛불을 활용해왔고 특히 불교에서는 석등이라는 종교 건축의 한 가지